LA 드라이브 Q&A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앉아서 진지하게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질문,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우선 재밌게 잘 보고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요새 제가 좀 에너지가 없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 행복합니다.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 뻥치지 않는 거?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업 시작설 궁금합니다.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저는 사업을 항상 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엄마도 따로 사업을 하고 아빠도 따로 사업을 하고 누나도 따로 사업을 했어요. 막연하게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내가 뭔가 주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아마 저랑 같이 직장 다니셨던 분들, 상사분들, 거기 사장님 아니면은 같이 일했던 바이어분들도 다 인정하실 거예요. 진짜로. 전 진짜 후회 없이 일했고, 월급을 받을 때도 성취감을 엄청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돈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제가 거의 벤더 회사에서 시작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벤더 회사는 생산이랑 관련돼 있잖아요. 거의 매일 생산이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책임감이 너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과해서 야근도 많이 하고, 야근은 안 하더라도 점심도 못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진짜 그렇게 일했어야 했는데, 그걸 보고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면 내 사업 해도 되겠다, 뭐라도 해도 할 수 있겠다. 근데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계속 사업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사업할 만한 거리가 생기겠지, 나타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해준 거지만 워낙 일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업계에서 갈 데가 많았어요. 그 전 회사에서 저한테 계속 언제든 오라고 했었고, 그리고 벤더 회사가 워낙 패션 업계에서는 탑으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냥 직장인으로서 월급을 받기에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부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장님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일하는 그 열정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장님 보면서 매일매일 팀원들이 다 갈 때까지 퇴근 못하게 하는 게 약간 그 사장님의 룰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질문들이 있는데, 팀장인 네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그들이 너를 필요로 할 때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 10년 후에 내 모습이 저래야 되는구나, 너무 싫다, 나 저렇게 못 산다, 지금 일을 배우기 위해서 2-3년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만 10년 후에도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월급이 작지는 않았겠지만 그럼 난 저렇게는 안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패션을 되게 잘한다는 것도 느꼈고, 일할 때 사장님도 안 믿고 부사장님도 안 믿고 부장님도 안 믿었거든요. 그냥 저만 믿었어요. 사장님의 룰이 너만 믿어,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누가 컨펌해도 절대 믿지 말고, 혹시 실수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너의 책임이니 담당자의 책임이니 꼼꼼하게 봐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패션 디자인과도 나왔고 패턴도 제가 직접 다 떠가지고 자르고 공제까지 다 해서 졸업작품을 내 룩도 완성시키고 학교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고, 페디과 나오신 후 디자인실 가신 걸로 아는데 세일즈로 간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디자인실 간 적 없어요. 저는 도시공학과 전공했고, 전공으로 들어갔고 2학년까지 하고 군대 갔다가 유학 준비를 했었는데, 학부는 한국에서 나오고 싶어서 패션 디자인과로 전과를 했어요. 3-4학년을 다녔는데 너무 제가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졸업작품도 너무너무 길게 끝나서 거의 막 12월 뭐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했거든요.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처럼 아니면 원래 계속 전공을 했던 친구들처럼 뭐 대기업 입사 준비나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 MD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뭔가 그게 되게 있어 보여가지고 바이어도 뽑히기 어렵겠지만 기획 MD가 되게 뽑히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한테 기획 MD 시키진 않는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졸업하기 전에 12월 말인가 기획 MD로 들어갔어요. 호주가 본사에 있는 SPA 회사에서 2년 근무하고 호주로 가는 걸로 면접 볼 때 얘기하면서, 그래서 디자인실은 안 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디자인실은 피팅이 돼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어릴 때 미술학원 다녔어가지고. 근데 입시 미술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 몸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건 잘 그릴 수 있는데 직접 일러스트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옷은 디자인 잘할 자신이 있었는데 일러스트로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걸 표현을 못하면 디자인을 못 되는 줄 알았어요. 되게 바보 같았던 거죠. 아닌데 도식하면 잘 그린다는데 칼 라거펠트처럼 막 그렇게 마커도 잘 칠하고 막 이렇게 착 던져주고 막 그래야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궁금해요. 유학하셨는지, 전공 등등.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전공은 패션 디자인과로 전공을 마쳤고, 유학은 가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유학을 못 시킨다거나 뭐 그럴 건 전혀 아니었고,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유학을 간다는 건 좋은데 그 부모님이 벌어 돈을 가지고 유학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으니까 LVMH 그룹도 있고 뭐 해외 백화점에서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으니까, 그럼 그냥 삼성 뭐 롯데 뭐 이런 데 가는 건데, 현대백화점 뭐 이런 데 거기가 제일 돈을 많이 줬거든요. 뭐 다 껴서 4,400 받고 시작해서, 제가 씀씀이도 적은 애가 아닌데 10년 동안 일하면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남는 장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부담을 갖고 살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자식으로서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그렇게까지 도움 받고 살아야 되나? 저는 생각보다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얘기하다가 다 질문이 다 연결되면서 다 될 것 같기는 해요. 질문들이 되게 사업 관련돼 가지고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네요. 갑자기 해가 좋아서 그냥 저 여기 파킹해서 해 받고 질문 답하고 있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현재 직업의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나쁜 점. 저는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 우리 회사의 현재 위치, 에브리띵 행복합니다. 좋은 점은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저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만족할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줄 수 있을 만큼 최선의 월급을 줄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인더스트리를 정말 리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연봉이 궁금해요. 커리어 패스도 샤넬 척척 사시는 그 분의 최고. 근데 이런 거 연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던데. 연봉 아주 높고요. 저는 제 직원들한테 돈을 많이 주려면 저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억은 넘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높아요. 샤넬을 척척 사는 건 눈에 이런 것보다 그 트위스트가 재밌어요. 남자가 샤넬을 입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살 수 있는 거랑, 그냥 그 예쁜데 몸에 잘 안 맞는데 어떻게든 낑겨 입어버리는 거, 뭐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옷을 볼 때 제가 지불하는 가치랑 다른 거 볼 때 지불하는 가치랑 전혀 달라요. 그건 그냥 저한테 숫자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걸 뒤로 싸게 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 돈 내고 그 브랜드들이 하는 서비스를 다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사고 싶어요. 그게 되게 만족감이 큽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띠도 맞추고 약간 이러면서 조금 더 사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는 거에 적게 치면 2배? 아니면 3배 정도 산다. 3배 정도 더 산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쇼룸을 운영하기 시작하셨나요? 벤더를 다니다가 디자이너 브랜드를 잠깐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벤더는 너무 큰 회사고 제가 사업을 한다고 쳐도 제가 갑자기 공장을 운영하고 싶거나 이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아니면 뭐 부자재 가게를 운영하고 싶거나, 그건 제가 원하는 패션을 하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서. 그래서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를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싶었고, 너무 큰 규모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연봉이 반으로 준 거예요. 월급이 세금 떼고 163만 원 나왔나? 그런데도 행복하게 잘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배우는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연봉이 높은 사람이라도 저를 감당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 그렇게 크게 불만을 가지거나 한 적은 없고, 그 대신 제가 원래 쓰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한 달에 150 정도씩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년을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마이너스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디자이너 브랜드 다닐 때 광저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막 이동 쇼룸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광저우에 가가지고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모여가지고 바이어들한테 옷 보여주고 세일즈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해외 세일즈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해외 세일즈로 들어갔고 팀장에 뭐 기획, MD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다른 거를 도맡아서 다 했는데, 같이 오셨던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 제가 일하는 걸 보고 되게 놀라 하시면서 다림질 하는 모습만 봐도 다르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에이전트 해보시는 건 어떻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에 실제로 프리랜서처럼 해외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 그럼 에이전트를 해볼까? 자본도 안 들고 내 몸이랑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없겠다. 내 몸과 랩탑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시작해볼만 한데, 에이전트로 일을 시작해서 후즈넥스트라는 데를 나갔어요. 그래서 더룸이라고 제가 처음 한 브랜드가 아직도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한 지 만 8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같이 시작한 브랜드고, 거기가 핸드메이드 코트를 컬러별로 스타일 한 11개에서 컬러 7개씩 해가지고 그렇게 한 77스큐 가서 깔았는데, 그때는 갱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세 겹 있고 이렇게 쓰면 밑에 다 복사되는 거,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손으로 쓸 때였어요. 스타일 넘버 뭐 이런 것까지, 바이어의 디테일, 주소, 사인 하나까지 모든 걸, 가격도 하나하나 다 쓸 때였는데, 그때 4일 동안 세일즈를 했는데 거의 계속 줄 서 있었어요. 저랑 파리에 유학하는 어떤 친구 알바, 그 브랜드에서 구해주신 분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현장 오더를 60개를 썼어요. 매일매일 막 첫날은 8개, 그 다음날은 12개, 그 다음날은 15개, 어쨌든 그 FW를 60개 오더를 받고 15개가 캔슬됐나? 그래서 45개로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SS를 또 했는데, SS는 생각보다 오더가 3개밖에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담당하고 나서는 35개인가?로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후즈넥스트에서 거의 줄 세우면서 했었죠. 그 처음에 FW는 진짜 오더 100개는 받을 수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SS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프로덕트랑 컬렉션이 진짜 좋으면 내가 진짜 세일즈를 잘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때도 저한테 너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 눈만 봐도 나 너무 믿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바이어들이 얘기했어요. 진짜 막 우루과이, 칠레 그런 바이어들까지 다 만나서 오더를 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패션위크라는 데를 하는데, 서울 패션위크에서 트레이드 쇼를 했어요. 근데 트레이드 쇼에 제가 쇼룸의 형식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때는 저희 회사 이름이 개인사업장 빅터 서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빅터 서울로 나갔었고, 그때는 다른 브랜드랑 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그게 막 이태리에 테사빌에서 오더 받고, 바니스, 뉴욕 2개 로케이션, LA 로케이션, 도쿄 뭐 이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만나려면, 시즌에 맞춰서 그들이 버짓 때 만나려면 파리에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후즈넥스트라는 곳은 되게 멀어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편하게 못 오니까 그러면은 쇼룸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쇼룸을 시작했고, 파리에서 또 한국인인데 프랑스 베이스로 하시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분이랑도 같이 일했는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영미 파리에 계시는 이사님, 다은 이사님이라고 있는데, 다은 이사님을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근데 그 디자이너가, 그 다은 이사님이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 제 관상이랑 애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분이랑 따로 한 번 더 커피를 마셨는데, 그분이 밥을 사주시면서 저한테 빅터 너 쇼룸 해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쇼룸에 바이어들이 올까요? 바이어들 쇼룸 많이 다닌다고. 근데 저는 전혀 정보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딱 서울 갔더니 해야겠네. 그래서 그냥 시작했어요. 왜 세일즈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래요. 개인적인 게 더 궁금한데 현재 연애는 쉬고 계신가요? 마지막 연애는 언제예요? 이상형은? 연애 안 쉬고 있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하고 있는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형 같은 거는 없어요. 아닌가? 전 저보다 진취적인 사람이 좋고, 제가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되게 건강을 많이 테이크케어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사업을 하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최대한 안 불안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침착하고 안정적인 사람? 그게 이상형일 것 같아요. 만약 중요하다면 졸업을 늦춰서라도 우리학을 복수 전공해야 고민 중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어떤 거를 하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의 패션 관련된 걸 가지고 싶다, 기업을 들어가고 싶다 하면 패션 디자인 전공한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저는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이런 것보다 어디를 들어가든지 내가 거기서 일을 잘하려면 우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를 학교에서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패션 학원들 같은 데 있잖아요. 라사라 뭐 이런데, 그런 데 다니시면서 코스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 들어가면 그 기초를 공부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그냥 그 경험에서 나온 짬밥? 그런 느낌이지, 어쨌든 베이스는 내가 그 전에 공부한 거 베이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가 깊고 넓고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내가 그 회사에서 실무를 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파이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전 아직도 후회하는 게, 그때 너무 학점만 신경 쓰고 학교를 다녔던 게 아닌가. 조금 더 깊고 다양하게 도전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그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입체 패턴도 해보고 자켓 블레이저를 제대로 만드는 테일러를 배웠으면 그걸로 제가 만들고 싶은 더블 브레스트, 핏 칼라, 오버사이즈, 베스트 이런 것까지 다 디자인 응용하는 것까지 좀 제가 혼자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말이 안 되긴 해요. 어쨌든 졸업을 늦춰서라도 패션 하고 싶으면, 그리고 자기가 패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패션에 대해서 커리어를 삼고 싶은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하셔야죠. 패션 마케팅 직무도 의류학 전공 여부가 중요할지. 중요한 것 같아요. 커머셜한 프로덕트를 마케팅하는 거랑 패션을 마케팅하는 거는 되게 다른 마케팅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걸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되게 다른 마케팅인 것 같고, 되게 내가 엣지 있고 감각적이고 진짜 센스 있고 막 센세이셔널한 그런 패션 쪽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런 패션 전공을 하셔야죠. 아니면 패션 감각을 어디서 키우시던지 코र्스를 들으시던지, 어쨌든 옷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안 뽑으시나요? 저희는 사람 항상 뽑고요. 좋은 인재가 있으면 뽑습니다. 물론 타이밍도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에도 5명 뽑았고 1명 더 마케팅 지금 채용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호텔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8시 반인데 어제는 막 새벽 3시에도 안 졸려가지고 거의 5시에 잤는데 지금 졸리네요. 그리고 약간 오늘부터 심심하네요. 조금 우울하네. 롤리 외로움을 탑니다. 그렇게 혼자 와서 좋다 그러다니, 외롭게 시작하다니. 그러면 다시 Q&A를 시작하겠습니다.
패션업에 종사하게 된 스토리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빅터님 인생 스토리 관련 영상 컨텐츠라도. 패션업에 종사하게 된 거는 어쨌든 제가 어릴 때부터 패션을 진짜 좋아했고, 저희 가족들도 옷을 차려입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냥 좋아서 가장 좋아하는 거라서 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디서든 만나면 인사해도 되나요? 네, 인사는 어디서든 하셔도 되고, 제가 느끼는 게 남자 유튜브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좀 프렌들리해 보여서 그런지 저한테 인사 되게 많이 하세요. 특히 백화점에 가면 어쨌든 옷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시는 분도 많으시고, 매장에 일하시는 분들, 매장에서 쇼핑하시는 분들 막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막 사진 찍자고 하시고 막 그러는데, 제가 딱 하나 좀 꺼리는 거는 사진 찍는 거. 제가 말했다시피 제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은 걸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제 키도 마음에 들고, 작은 키 안에서 허리가 짧은 거라서, 그래서 다리가 길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프로포션도 되게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60kg 이하가 되면 얼굴도 갑자기 안쪽이 쫙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혀 그런 건 없지만, 유튜브 이렇게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찍고 이러는 거니까 뭔가 예쁘게 나오는 느낌을 제가 좀 알겠는데, 누가 찍어주는 거가 다른 사람 핸드폰에 남으면 좀 못난 모습이 남을까봐? 보통 뭔가 완벽한 모습은 아니니까 저한테 완벽한 모습을 바라시진 않겠지만, 저는 좀 더 완벽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사진 찍자고 하시면 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사는 와인하시죠. 무조건 인사해주세요. 패션 관련 모든 관심 많으시니 딥한 오리지널 빈티지도 파주세요. 빅터님이 얼마나 푹 빠지게 될지 궁금해요. 저는 하나 딱 안 사는 게 있는데 빈티지예요. 사실 그 도쿄에서 빈티지 쇼핑하는 거나 여기서 빈티지 쇼핑하는 것도 브랜드 컨설팅 하려고 참고 샘플 제가 대신 사거나 그러는 거지, 제가 입으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입었던 옷을 제가 입는 게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물건에도 사람과 그 물건 간의 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제가 테이크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제 얼굴이 빈티지 입으면 빈티나는 스타일이죠. 그게 되게 쎄하게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기시거나 패셔너블하게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데, 저는 빈티지를 하면 조금 애가 모던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그게 되게 시크하고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야 되나? 제가 힙합이나 스트릿이나 그런 거를 잘 안 입게 되는, 추리닝 이런 거 잘 안 입게 되는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 뜻으로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빈티지가 되게 공부하는 식으로 뭔가 역사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그것까지는 아직 관심이 없네요. 저는 그냥 현대적으로 지금 나오는 디자인들이 좋고, 그것도 다 빈티지를 보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히스토리가 될 거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하시는 분인가요? 돈이 많으신지 궁금해요. 왜 이렇게 돈이 많으신지 궁금해요. 돈이 많다는 건 기정사실로 그냥 하신 거네요. 저는 돈을 많이 제가 좋아하는 거에 잘 쓰는 사람,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는 패션 디자인 컨설팅하고 해외 마케팅 컨설팅하고, 그 중에 특출난 분야는 해외 세일즈. 한국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브랜드를 전 세계 리테일러한테 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제 나이에 비해서 상위권이긴 하겠죠. 사업을 하고 사업이 그래도 꽤 잘 되고 있으니까. 보통 일로 만나는 분들은 일반인은 아닌 거죠. 빅터님 안목으로 일반인 대상 쇼룸이나 팝업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이거 지금 B2B냐 B2C냐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B2B고 바이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들 미팅도 많이 하니까 PR도 저희가 다 찾아서 연결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PR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만나고, 저희가
다시 파리 갔을 때 프레스데이 그냥 쇼룸에서 한 적도 있어요. 뭐 그때 프레스 분들을 만나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그 쇼룸 얘기하시는 게 그 스토어를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 할 수는 있는데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브랜드 다 모아서 만약에 팝업 스토어 같은 거를 하자고 하면 아마 안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다 각자의 특성이 있고 로컬 마켓에는 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로컬에서 그렇게 다양한 한국 브랜드가 모여서 쇼룸을 한다? 긍정적으로 저희가 같이 일하는 브랜드 분들이 반응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팔로워도 많아지고 서브스크라이브도 많아지고 뭐 그런다면 제가 해외 브랜드를 가져와서 팝업을 한국에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룸에서 B2B 비즈니스를 같이 하지 않는 브랜드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 하트 주얼리 보셨잖아요. 그거 되게 문의 많으시거든요. 제가 항상 끼고 다니면 패션하는 사람도 계속 물어보시고 그래서 아마 그거 가져오면 잘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영향력이 좀 더 생긴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겠네요. 그리고 해외에서 팝업은 저희 쇼룸이 진행합니다. 그 한 예로 파리에서 했던 던스트 팝업 그거 제가 다 진행한 거예요. 빅터 쇼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브리띵 공간 구성부터 플라워 인스톨레이션 조명 가구 행어 심지어 리십 넣어주는 인보이스 사업자 셋업 어쨌든 그 기계에 다 품목 넣어가지고 하는 거 셋업 물류까지 다 홍보도 다 바닥에 스텐실 한 것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셔우드 팝업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한 건 아니고요. PR 행사하는 날 도와드렸고 그게 또 제가 아시는 분과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제 원래 옛날에 바이어들 뭐 패션 친구들 꽤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올 레이어링을 잘하고 싶은데 저는 톤온톤 같은 것만 해서 그런 감각을 키우고 싶은데 잡지는 너무 화보만 있어요. 맞아요. 잡지는 너무 화보만 있기는 해요. 또 근데 어떻게 보면 남성 잡지는 되게 또 너무 캐주얼한 느낌만 또 실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너무 명품 위주로만 하고 그래서 또 별로였거든요. 아니면 지금도 잡지가 있는데 그 스틸 룩이 너무 노멀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스타일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거기에 찍힌 사람들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도 안 들고 이걸 왜 보고 있나 싶거든요. 뭐 옛날에 약간 그 일본 애들이 그 입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약간 배정남 씨 느낌의 그때는 뭔가 볼만 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쪽 스타일을 많이 입었고 그렇게 또 거기 빈티지하고 막 스트릿적인 느낌이 제 얼굴에 그때도 안 맞다고 생각해서 입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또 계속 말이 새네. 그런 감각을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패션 쪽에 유명한 인플루언서 뭐 바이어 중에 유명한 인플루언서 같은 바이어들 그리고 패션위크 때 보그 런웨이나 뭐 이런 거 찍잖아요. 그리고 스트릿 포토그래퍼들 그런 사람들 인스타그램 팔로잉하면 돈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하는 사람들 막 헤일리 비버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아무런 사람의 룩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왠지 자존심 상해요. 그냥 제가 가서 보고 쇼핑하고 그 안에서 그냥 옷장에서 막 룩 만들고 그냥 그런 게 내 거 같지 남 보고 따라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톤온톤 같은 것만 하셔도 되게 좋아요. 근데 뭔가 패션계에 계신 분이면 저는 그런 브랜드가 너무 많고 미니멀하고 그렇게 콰이엇 럭셔리 같은 브랜드 너무 많으니까 좀 다양하게 시도하시고 싶으시면 그래도 컬러를 막 섞어보는 게 좋지 않으실까. 가끔씩은 말도 안 되는 매칭인 것 같은데 또 그 안에서 주얼리랑 뭐 시계랑 가방이랑 또 액세서리랑 모자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것도 슈즈랑 뭐 양말 컬러랑 이렇게 하면 또 그게 생각보다 잘 스르르 이어지는 그 브릿지 컬러나 아니면 브릿지 프로덕트들이 아니면 브릿지 디테일들이 있으면 또 잘 이어지더라고요.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게 느실 것 같아요. 그리고 패션은 예전에 누리 대표님이 그 넘버링 하실 때 저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옷 많이 사서 입어본 놈 못 따라간다. 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패션은. 그건 진짜 맞거든요. 옷을 쇼핑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입어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옷을 빨리 알고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빅터님이 뽑은 옷 잘 입은 연예인 탑3 궁금해요. 저 연예인 별로 관심 뭔가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긴 있죠.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효리. 막 그렇게 연예인으로서 좋아한다기보다는 되게 똑똑하신 분 같아요. 제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높은 영향력을 끼친, 계속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는 연예인이 있을까? 예전에 이효리 씨 인기 많을 때 비도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고. 그때는 또 차를 벤츠가 최고로 터줄 때예요. 지금은 약간 막 벤틀리, 막 람보르기니 막 이런 거 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효리는 광고계든 뭐든 알아주고 자기가 그걸 되게 조절을 잘하고 트렌드를 정확하게 잘 읽는 것 같은데 적당하게 빨라요. 너무 빠르지 않아. 그래서 되게 커머셜한 감각이 제일 좋으신 분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옷 잘 입는 연예인 너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는 할리우드 커플보다 멋있었던 커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정재, 김민희. 진짜 이정재 씨 그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리본 타이 막 크게 해가지고 구찌인가 막 그런 거 입고 막 버건디 팬츠였나? 그러면서 막 버건디 약간 패턴 있는 거 막 김민희가 막 초록색 패턴 있고 막 이런 거 같이 입었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고현정 씨? 고현정 씨가 이번에 그 유재석 씨가 하는 유키즈? 거기 나와서 풀로 더러워 입었잖아요. 근데 완전 긴 스커트인가 입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저 사람 보고 진짜 저 사람은 대박이다 생각했던 사람 있는데 배정남. 옛날 배정남이요. 옛날 배정남은 진짜 누구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아시죠? 막 이렇게 담배 꽂아물고 막 모자 쓰고 막 오토바이 위에서 막 그랬었을 때 그거는 진짜 그 누구도 못 입을 그 누구도 못 따라할 멋있어. 지드래곤 예전 그 지드래곤 씨가 그 마마 이번에 나오시면서 옛날 마마 유튜브가 막 뜨는 거예요. 태양이랑 둘이 나와가지고 그 이렇게 동그란 이런 완전 선글라스 같은 거 쓰고 머리 쫙 무스 바르고 무대 봤는데 진짜 옷을 너무 잘 입은 거야. 그렇게 쫄쫄이 팬츠 입고 멋있기 쉽지 않잖아요. 옛날 지드래곤은 진짜 옷을 잘 입었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보통 바이어분들은 어떻게 찾아서 브랜드랑 연결시켜 주시는지 과정이 궁금해요. 스토어들을 많이 찾아보고 저희랑 비슷한 브랜드들이 어디랑 일하는지도 찾아보고 막 진짜 지역마다 막 부티크 맵으로 해서 찾기도 하고 링크드인으로 찾기도 하고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랑 연결시켜주는 과정은 저희가 어쨌든 패션위크 때 쇼룸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컬렉션을 저희 쇼룸에 깔아놓고 약간 팝업처럼 백화점에 한 플로어가 이렇게 한 브랜드가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깔아놓고 바이어들을 초대하고 바이어들이 그때 컬렉션을 보고 피팅을 보고 모델한테 입히기도 하고 자기가 입기도 하고 그리고 셀렉션을 만들고 오더를 주는 거죠. 혹시 안 입는 옷들은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플리마켓 열어주세요. 저는 보통 옷을 살 때 이게 내 아카이브가 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아카이브 피스인지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데일리로 자주자주 입게 될 옷인지 아니면 이게 레퍼런스 샘플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의 처분은 안 하고 근데도 좀 비슷한 옷이 있거나 뭐 그런 걸로 한 번도 안 입게 되거나 아니면 자주 입었거나 근데 그렇게 남겨놓을 가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옷들은 기부합니다. 플리마켓은 할 수가 없는 게 팔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플리마켓은 제가 입고 있는 막 영한 디자이너나 뭔가 비싼 옷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비싸게 산 이유는 제가 그거를 아주 어떻게든 쥐어짜서 잘 이용해 먹고 아카이브로 남고 전 꿈이 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시할 거예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각, 센스, 감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감각이 좋아야 한다.
근데 그 감각은 책으로 1, 2년 만에 배워가지고 확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배경, 자기의 주변 상황, 자기가 살아온 인생, 좋아하는 거, 봤던 거, 이런 거 다 총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감각이 다름을 만들어내고 특별함을 만들어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각. 비즈니스 시작해서 베이비 스텝을 떼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리 잡기 전에 비타민 클라이언트는 한국에서도 이미 좋은 브랜드로 알려진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 같은 예산이 많지 않은 1인 브랜드나 스몰 브랜드들이 해외 영어 이거는 좀 긴 장문의 DM인데 다시 제가 못 볼까봐 보내신 것 같아요. 해외 비즈니스는 빨리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시작한 경우 있었는데 뭐 해외가 안 돼서 그런 것보다 국내를 집중을 잘 그러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브랜드를 접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브랜드는 자기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자기의 로컬 팬베이스 그 커스터머를 만들고 그 커스터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래서 그 브랜드가 잘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캐시플로우도 만들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면 큰 데에 가지고 싶잖아요. 돈만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데만 한다고 해서 대빵 커질 수 없고 큰 데들은 거의 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그 리테일러들의 상황이 더 안 좋아서 더 안 주려고 하고 예전에는 막 미국 백화점도 막 30% 무조건 주고 메타포르 때도 막 50% 무조건 주고 에센스도 다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잘 되더라도 문제다. 처음에 뭐 1년 차에 10억을 팔았다. 그 다음에 20억을 팔았다. 그 다음에 40억을 팔았다. 그러면 홀세일이니까 그렇게 남는 게 많지 않을 테고 쇼룸비 들고 출장비 들고 샘플비는 뭐 로컬이랑 하는 거고 포워딩비 들고 세일즈한테 커미션 떼주고 자기 거 남기려면 한국 브랜드들은 진짜 탑으로 남겨봤자 25% 정도 남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고 그럼 보통 15%에서 20%가 남는다고 치자면 그 다음 오던 더 커져서 생산비는 더 들고 그 다음엔 더 커져서 생산비 더 들고 계속 빚만 지는 거예요. 분명히 사업은 커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돈을 더 계속해서 쓸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투자자가 생기느냐 그거 되게 퀘스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 4, 50억을 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디스트리뷰션이 거의 다 좋은 데가 다 중요한 도시들에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를 미친 듯이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다 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생산비도 없는데 홍보를 때릴 수 있느냐. 빨리 비즈니스를 접는 지름길입니다. 제 경험. 그래서 해외 브랜드들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뭐 디올리도 끝났잖아요. 디올리 얼마나 멋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옷을 좋아하고 많이 사고 마켓이 크고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려있고 기회도 많은 것 같고 한 가지 또 미싱되는 점이 있는 게 정말 옷을 잘 알고 예쁘고 한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브랜드들. 그래서 또 그런 게 나오면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시작하는 거는 완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쇼룸 대표로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보니 어린 브랜드거나 그 대표가 돈이 많다 그래도 다른 회사에 사업체가 많다 그래도 저는 그 브랜드 자체의 힘으로 로컬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으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조언해드려요.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기준은 내가 플랫폼에 들어갔다. 내 매출이 50% 정도는 플랫폼 매출이다. 뭐 29cm W 컨셉 무신사 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외 세일즈를 좀 시작할 수 있고 그 마음도 편하고 거기에 PR도 투자할 수 있고 좀 안 돼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쇼룸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려면 연매출 100억 그냥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스토어 손님, 내 온라인 매출이 훨씬 크다. 그러면 30억 정도는 해야 완전 마음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외 세일즈가 어떻게 됐든 그렇게 타격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B2C를 하면서 무조건 현금을 만드세요. 현금의 흐름. 령님 왜 이렇게 귀여우신? 이거 형님인데 잘못 쓰신 거죠? 아니면 령이 무슨 뜻이 있나? 저 별로 귀여운 스타일 귀엽게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패션 중개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을 잇는
유튜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덕분에 새로 알게 된 브랜드도 많고요. 감사합니다. 어느 브랜드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샤넬 에르메스에 집중하고 제목도 좀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쇼룸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쇼룸은 바이어와 그 브랜드를 연결시켜주는 거. 혹시 선호하시는 경력상이나 쇼룸에서 채용 시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쇼룸 지원이나 입사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경력이거나 안 경력이나 이 직업이 한국에 별로 없고 이제 점점 더 선호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던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거의 국내 1호 쇼룸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경력자가 온다고 퍼포먼스가 더 높게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고 자기가 즐기고 보든지 보러 다니든지 사든지 그런 사람들이면 여기서 잘 일하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팁은 얼마나 이 사람이 패션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출장의 강도를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이 사람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인가? 그러면서 일은 또 얼마나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되게 많은 게 필요하네요. 항상 스몰 토크가 어려운 1인인데 외국인들과 스몰 토크 잘하는 비결. 저도 외국에서 살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일리 일상 영어 회화 같은 건 진짜 잘 못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가 막 밥은 먹었어? 뭐 주말은 잘 보냈어?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닭살스러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영어로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잘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저는 그냥 나는 나고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고 서울이 베이스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걸 뭐 얘기하겠죠? 뭐 저번에 너 인스타 봤더니 어디 갔다 와라 뭐 재밌었니?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말을 길게 하네요 제가. 쇼룸에서 일하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저희 쇼룸에서 일하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너무 기분 좋은 일이네요. 예전에는 진짜 직원들 뽑기가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이게 있었던 일도 아니고 회사도 이름도 유명하지도 않고 너무 지원자도 없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되게 오래된 일입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고 옷을 팔 수 있을 정도. 아까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다 있지만 결국엔 사람 됨됨이가 좋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고 싶어요. 집 투어도 해주세요. 제가 예전 집은 진짜 멋있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저는 가구 막 기다리는 걸 못해요. 옷도 기다리는 걸 못하고. 그래서 가구도 있는 옵션, 바로바로 있는 옵션들만 그러다 보니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좀 싹 다 편한 걸로 바꿨어요. 조금 더 나무가 있고 조금 더 연한 나무 컬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컬러. 그리고 집도 이사를 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옷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에 비해 인테리어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하게 보여드리기가 좀 부안해요. 그래서 진짜 잘 꾸며놓으면 집 투어는 꼭 하겠습니다. 사무실 이사 가면은 사무실 투어 이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돈 관리요? 아니 돈은 다 쓰죠. 돈 관리는 한국 주식은 안 하고요. 해외 주식하고 해외 펀드하고 비트코인 묶어놓은 돈 조금 있고 막 고정적으로 돈을 얼마 모은다 이런 느낌은 잘 없어요. 그래도 빚내서 사는 거 아니고 돈을 안 모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해외 주식이랑 펀드랑 비트코인 한 거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률이 계속 잘 나오면 한번 그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 되게 안전하게 투자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연애 지금 하고 있는 연애라서 그게 끝입니다.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패션 디자인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한국 패션 전문 학교를 나와도 괜찮을까요? 학교 안 나오셔도 돼요. 학교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뭐 LVMH 프라이즈다, 내가 아니면은 나중에 되게 크게 돼서 매종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해외 학교 나오고. 그게 아니라 내 브랜드 차릴 거면 전문 학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한국 소비자들이 이 사람이 파센스 나온 출신에 뭐 이런다고 더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어들도 그런 걸 저한테
그들도 패션학과를 다 나왔고 패션 디자인 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 나온들 사람들의 컬렉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페이크 무스탕도 너무 잘 나와서 고민돼요. 던스트 리얼 사는 게 나을까요? 페이크 사서 한두 철 입을까요? 던스트는 페이크도 잘 나오고 리얼도 잘 나와서 페이크 무스탕 던스트 가격 너무 좋으니까 던스트에서 페이크 무스탕을 사시고요. 그리고 그 한두 철 입지 않고 그 페이크 무스탕도 되게 오래 입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리얼은 아틀리에 에디션에서 사세요. 그거 정말 진짜 가볍고 진짜 퀄리티 좋고 따뜻하고 리버서블에 패턴도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여성분들이 입기에 차라리 남자인 제가 입기에 패턴이 안 맞는데도 저는 진짜 산. 가격도 너무 괜찮아요. 가격 160만 원이에요. 그 로로피아나에 걸려 있었으면 1,800만 원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질도 컬러도 느낌도 로로피아나 같아요. 이태리에서 만들어 오셨다고 했고 너무 퀄리티가 달라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160만 원에 팔 수 있는지. 그거 진짜 꼭 사셔야 돼요. 지금 재고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겨울 통틀어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 아틀리에 에디션 무스탕입니다. 한국에서 패션 전문 학교를 나온 사람에 대한 인식이 궁금해요. 그런 인식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새 그렇게 막 패션 쪽에서 학교를 잘 나왔다 그래서 넌 너무 대단하다 이런 느낌 주는 학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학교라서 엄청 잘난 사람 본 적 없고 별로인 학교라서 진짜 못하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 같은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실을 키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번에 무스탕 리뷰 너무 잘 봤어요. 던스트 무스탕 강추하셔서 구매했는데 리얼이다 보니 무게가 있던데. 이게 무스탕이 되게 다양한 무스탕이 있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딱딱하고 무겁고 러프하다 그래서 싼 거고 부드러운 거로 해서 비싼 거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던스트 그 무스탕은 그냥 그 느낌으로 입는 겁니다. 그 무겁고 러프하고 그게 막 스크래치 나고 막 더러워져도 저는 빨아가지고 막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건조기 돌릴 거라고. 그렇게 해도 탄탄하게 남아 있을 강인한 그런 느낌으로 입는 거라서 그렇게 털된 무스탕은 당연히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뷰티는 안 하세요? 그 쇼룸 비즈니스에서 그러면 뷰티를 확장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 되게 해보고 싶고 관심은 있거든요. 근데 뷰티는 사실 셀렉샵에서 많이 팔지는 않잖아요. 많은 브랜드를 하지 않고 되게 좁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백화점 비즈니스인데 백화점 비즈니스는 그걸 컨세션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 부스를 주고 팔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백화점한테 피를 주는, 그래서 약간 렌트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 그거를 제가 연결해서 뭔가 저의 퍼센티지를 받는 게 좀 애매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안 그러면 뭐 올리브영, 세포라 뭐 이런 데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일 것 같은데 그걸 전문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끼어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만약에 뷰티 브랜드를 제가 컨설팅 하는 거다, 그러니까 B2B 세일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거면 제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토피도 얼굴에 있고 얼굴이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엄마랑 둘이 TV 앞에 앉아서 빅톤이 영상 보는 게 취미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저 사는 거 보고 욕이나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신다니 다행이에요. 최애 과자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과자를 많이 안 사주셔가지고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하나 있어요. 트러플 향이 들어간 거 싫어해요. 리얼 트러플은 괜찮은데 막 트러플 향 감자튀김 막 이런 거 나올 때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새우깡 블랙 있잖아요. 트러플 향 들어간 거, 그거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새우깡 중에는 그게 제일 맛있어서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맛동산 근데 흑당 맛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까놓고 약간 눅눅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눅눅하게 그게 이렇게 쩍쩍 되면 그거 좋아하고, 찹쌀선과 좋아하네. 나 좋아하는 과자 많네. 찹쌀선과 좋아해요. 몇 살이세요? 너무 멋져요. 저요? 저 86년생 86년 10월 20일. 만으로 이제 38이에요. 그럼 내년에 원래 한국 나이로 하면 내년에 40인 거예요, 저. 오늘도 결국엔 많이 샀네요. 저 정확하게 캐리어 하나 더 사야 돼요.